책 읽는 자작나무. 오늘 들려드릴 책은 대한민국 대표 강사 김창옥 저자의 신작 지금 사랑한다고 말하세요입니다. 펴낸 곳은 수호서재고요. 20년 넘게 강연을 해오고 있다고 하시는데 저자의 책은 강연 때와는 다른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본문 먼저 읽고요. 클로징 때 다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슬픔을 깔고 앉아 웃으십시오. 인생에서 폭풍우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빗속에서도 춤추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제가 좋아하는 경구입니다. 다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삶의 폭풍우가 몰아치고 슬픔이 차올라 둑이 무너질 것 같을 때가. 버텨야 하지만 그냥 버티면 안 됩니다. 웃고 깨닫고 감동받아서 울고 좋은 자연의 공기를 마시고 그렇게 살면서 버텨야 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계속 자신이 쌓아놓은 고통 속에 웅크리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사는 건 진정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나를 괴롭히는 요인을 더욱 강하게 만들 뿐입니다. 태어나서 고통받고 아프고 죽고 인간의 삶이 너무 허망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는 게 뭔가 싶을 때가 많지만 확실한 건 어쨌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한 번이라도 더 웃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웃는 게 아니라 우리 슬픔을 바닥에 깔고 웃고 우리의 사연을 바닥에 깔고 웃는 것입니다. 삶에서 참 중요한 일입니다. 저도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이 직업을 그만두려고 했고 그만두고 있었습니다. 너무도 큰 부담이었고 고통스럽고 압박이 되었으니까요. 저를 보고 알아채는 분들이 분명 계셨을 거예요. 저 인간, 지가 말하는 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말은 엄청 잘하네. 내면에 저한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 100명 넘게 살고 있는 기분이었으니까요. 최소한 양심이라도 챙기려면 말을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내일을 약속하신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 말은 부정적이고 우울한 말이 아니라 우리의 지금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하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코코 샤넬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럭셔리의 반대말은 천박함이 아니다. 럭셔리의 반대말은 흔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명품은 한정판을 내놓고 심지어 재고는 싸게 안 팔고 폐기시킨다고 합니다. 인간의 시간이야말로 가장 한정적이고 심지어 내일을 보장받지도 못합니다. 저는 인간이 가장 럭셔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한정판 시간을 불행과 고통에 매몰시키거나 혹은 아무런 의미 없이 흘려보내버립니다. 슬픔을 깔고 앉고 사연을 깔고 앉아 있더라도 그 위에서 웃으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이 한정적이고 귀한 삶을 어떤 것으로 채울지, 허무와 불신, 불안과 고통으로 채울지, 호기심과 설렘, 기쁨과 행복으로 채울지 선택하는 것이 우리 삶에 주어진 흥미로운 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일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나요? 우리가 신분사회를 사는 것도 아닌데 한국은 아직도 신분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 새로운 사람 만나 라고 이야기하면 대부분 이런 질문이 자동으로 따라오죠. 뭐 하는 사람이야? 이 질문에는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직장은 다들 알만한 곳에 다니는지, 연봉은 어떻게 되는지, 학업은 어느 정도까지 마쳤는지, 사회적 지위가 어느 정도인지 등 그 사람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합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나는 대체 뭐 하는 사람이지? 라고 물어보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막 강연을 시작하던 초반에는 사무실도 없었고 일하는 시간도 불규칙했습니다. 개인 핸드폰으로 연락이 오면 강연을 잡고 연락이 오지 않으면 하루 종일 핸드폰만 바라봤어요. 매일 정해진 출근복을 입는 것도 아니고 정해진 출퇴근 시간도 없으니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지? 의문이 따라왔습니다. 강연을 계속하면서도 질문은 이어졌습니다. 심리학을 전공하지도 않았고 종교 지도자도 아니고 강연자 자격증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늘 저의 전문성을 스스로 의심했습니다. 불안했어요. 왜 사람들이 내 강연을 들으러 오는 걸까? 내가 뭐라고? 내 직업을 도대체 뭐라고 설명을 해야 하지? 같은 의구심이 저를 더욱 흔들었습니다. 이러한 의문에서 점차 벗어날 수 있었던 건 질문의 대상을 정반대로 바꾸면서부터였습니다. 너는 강연을 들으러 오는 사람들을 뭐라고 생각해? 라고 역으로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니? 너의 손님이야? 고객이야? 친구야? 섬겨야 할 대상이야? 라고요. 만약 강연을 들으러 오는 사람을 고객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장사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가진 것을 사람들에게 팔고 있다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혹은 어려운 손님을 모시듯 극진하게 대접하는 느낌도 아니었습니다. 이 질문에 저는 빠르게 답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강연을 듣기 위해 오는 분들을 가까운 이웃 또는 친한 친척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애정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며 생기는 여러 슬픔과 기쁨을 나누는, 하지만 또 너무 간섭하지 않는 적당한 거리를 둔 사이라고 느꼈습니다. 내가 어떠한 학위가 있는지,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어느 출신인지, 어느 분야에 정통한지는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본질은 나와 마주하고 있는 사람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에 있었습니다. 스스로 답을 내린 후에 묵은 채증이 가신 듯 후련해졌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내가 이 일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 자주 생각하고 들여다보세요. 사람들이 세운 기준이나 이름이 아닌 나의 가치로 정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의 가치가 돈에 있는지, 사람에 있는지, 보람에 있는지, 자유에 있는지를요. 저 역시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이 변하기도 합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여기서 유념해야 할 점은 자신을 성찰하되 검열하지 않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비난하거나 타인과 비교하지 마세요. 내가 진짜 원하는 일은 뭐지? 내가 나아가고 싶은 방향은 어디지? 자신의 마음의 중심을 두고 질문하십시오. 가장 나다운 나와 마주할 때 그 안에 답이 있습니다. 귀를 기울여야 알 수 있는 것들. 몇 년 전 프랑스에 며칠 머물렀던 적이 있습니다. 간단한 불어를 공부하고 갔지만 역시 들리는 건 인사말 정도밖에 없더군요. 예상은 했지만 하나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대충 주변 사람들이 웃으면 따라 웃고 손짓, 발짓 섞어가며 물어보고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때려 맞추는 식이었습니다. 상대방 말을 파악하기 위해 집중하다 보니 어느새 미간은 찡그러지고 눈알을 좌우로 굴리기 바빴습니다. 스스로를 되게 재미있고 잘 웃는 사람이라고 자부했는데
이곳에선 웃음이 싹 사라졌습니다. 누군가를 말로 웃길 수도 없고 누군가의 말에 웃을 수도 없었습니다. 답답했어요. 그리고 그때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웃는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궁금해하지도 않았어요. 왜 이렇게 아버지는 웃음도 없고 재미도 없을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웃지 않은 아버지가 당연한 모습이었으니까요. 청각장애를 갖고 있던 아버지는 텔레비전으로 레슬링 경기를 자주 보셨습니다.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볼 수 있었던 몇 안 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정막 속에서 텔레비전을 바라보던 아버지 모습이 기억납니다. 아버지는 늘 찡그리고 불만 가득한 얼굴이었어요. 그때 저는 아버지가 고약한 사람이어서 웃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은 아버지도 웃고 싶었지만 웃을 수 없었던 거구나. 웃고 싶지만 웃을 기회도 방법도 찾지 못했겠구나. 뒤늦게 낯선 나라 속 이방인이 되어서야 알아차렸습니다. 야구 경기에서 투수가 공을 던지고 그 공을 타자가 치면 수비수들이 공을 잡으러 전력을 다해 뛰죠. 그때 선수들은 공을 보고 달리는 게 아니라 소리를 먼저 듣고 공을 본다고 합니다. 야구 배트에 공이 맞는 소리에 따라서 자신이 달릴 자리를, 달릴 속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깡 하고 맞으면 멀리 나갔구나. 띵 하고 맞으면 옆으로 빠졌겠구나 파악합니다. 자신의 자리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주변의 모든 상황을 듣고 바라봅니다. 이건 야구에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아버지는 공을 던질 때, 공을 칠 때, 그리고 공을 잡으러 가야 할 때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건 경기장 한가운데에서 멈춰서서 갈팡질팡 하는 것과 같았을 거예요.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자식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지, 배우자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사방을 두루 살피며 여기저기 떨어지는 공들을 받아칠 겨를이 없었습니다. 어디서 어떤 소리가 들려오는지 몰랐으니까요. 그러니 손짓 발짓으로라도 일상을 공유하며 잠시 웃어보는 시간이 아버지에겐 아득하게 불가능한 일이었을지 모릅니다. 저희 아버지처럼 청각에 문제가 있어 소리가 들리지 않아 삶의 자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지만 소리를 분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공을 놓치거나 공의 위치를 알아채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귀를 기울여야 내가 가야 할 곳이 보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을 때 내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이 떠오릅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듣지 않고 아무것도 보지 않는 자세를 가장 경계해야 합니다. 작은 소리, 사소한 표정, 소소한 변화들에 눈과 귀를 활짝 열어두는 연습을 시작하세요. 가족과 친구, 주변 이웃들과 캐치볼을 주고받듯이 소통하십시오. 캐치볼은 몸을 푸는 과정입니다. 몸을 풀지 않고는 제대로 나아갈 수 없어요. 대단치 않은 이야기라도, 시시껄렁한 농담이라도 일단 던져보는 겁니다. 그러다 작게 웃음이 새어나올 때 그때부터 더 깊은 소통이 시작됩니다. 인생을 바꾸는 시도는 화려한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일상 속의 작은 만남에서 작은 대화부터 나만의 결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감정에서 빠져나오는 방법. 혼자 보는 일기장에도 거짓말을 적을 때가 있습니다. 나의 구질구질하고 약한 모습을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 자신마저 속이는 거죠.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기도할 때 신을 만나고 싶으면 두 가지 기술을 기억하면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짧게 하라. 두 번째, 거짓말하지 마라. 자기 자신을 만나는 방법도 비슷합니다. 내 감정을 빙빙 둘러대며 꾸미지 마세요. 모든 걸 놓아버리고 싶고 무기력하고 부정적인 감정이 한꺼번에 휘몰아칠수록 그 감정에 솔직하게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나 너무 지쳐. 초조하고 다 망한 것 같아. 창피해. 못할 것 같아. 내 안에 있는 감정들에 핑계를 대거나 변명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혼자 보는 일기장에 끄적여도 좋고, 기도를 해도 좋고,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털어놔도 좋습니다. 언제나 내 말을 묵묵히 들어주는 식물에게, 반려동물에게, 상담 전문의에게 들려주는 것도 건강한 방법이겠죠. 사람 마음이 진짜 건강해지려면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누군가가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를 가공하지 않은 채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을 때라고 합니다. 내 감정을 포장하지 않고 원초적인 단어를 써서 그 말이 비록 유치하고 멋있지 않을지라도 입 밖으로 꺼낼 때 사람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건강해집니다. 감정에서 나와야 감정에게 말도 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정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후회할 말과 행동들을 훨씬 많이 하게 됩니다. 나를 갉아먹는 감정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그 감정을 거짓 없이 끄집어내어 타인에게 혹은 사물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말해보는 것입니다. 오늘 그 대상을 한번 정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있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꼭 사람일 필요는 없으니까요. 사랑받아본 적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법. 모두가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면 좋겠지만 삶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사랑해도 될까요? 하고 묻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건 법칙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물리 화학 법칙입니다. 부모나 양육자로부터 사랑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즉 따뜻한 온기를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당연히 차갑고 얼어있고 굳어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녹이려면 서서히 계속 열을 가해야 합니다. 너무 추웠다가 갑자기 따뜻해지면 얼었던 손등이 터져버립니다. 그러니 갑자기 강한 열을 주지 마세요. 때로는 사랑한다는 표현보다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짧지만 무척이나 어려운 말입니다. 이 책의 시작에서도 말했듯이 그저 조금 더 예의 바르게, 조금 더 친절하게, 조금 더 존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십시오. 얼린 고기를 해동도 하지 않고 불에 올리면 겉은 타버리고 속은 여전히 땡땡하게 얼어 있습니다. 은은하게 오래 자연 해동하듯 그 사람을 감싼 공기가 따뜻해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면 변할 것입니다. 따뜻하고 말랑말랑하고 포근포근해질 것입니다. 사랑은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사랑을 받지 못한 시간과 방치된 시간만큼 은은하게 오래 온기를 주셔야 합니다.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물리 화학 법칙입니다. 그 결심이 서는 사람이 계신다면 그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만약 그러한 각오가 생기지 않는다면 다시 생각해 보는 것도 권하고 싶습니다. 너무 몰라도 너무 알아도 긴장하는 당신에게 결혼할 때 긴장을 합니다. 결혼이 마냥 즐겁나요?
결혼하기 일주일 전에 갑자기 결혼 못한다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새로운 삶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죠. 너무 겁이 나는 겁니다. 만약 엄마 아빠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주변에 행복하게 사는 부부를 봐왔다면 덜 두려웠을 겁니다. 사람들은 모르는 길을 갈 때 긴장을 하니까요. 결혼하면 다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구나. 이런 길을 봐왔다면 아마 긴장이 덜 됐을 겁니다. 아는 길을 가는 것처럼요. 하지만 반대로 너무 많이 알아도 긴장을 합니다. 사람이 질서, 규칙을 알게 되면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생깁니다. 텔레비전이나 유튜브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보면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지켜야 할 것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부모는 그걸 보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내가 아이의 자존감을 떨어뜨렸구나. 내가 아이에게 너무 막말을 했구나. 이런 건 좀 조심해야지 합니다. 그러한 콘텐츠를 볼수록 지켜야 할 것들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는 자기도 모르게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몰랐을 때는 긴장을 안 했는데 알면서 더 긴장을 하는 겁니다. 조심하려고요. 저도 강연 모니터링을 하면 지킬 것이 늘어갑니다. 실수했던 부분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할수록 강의할 때 경직되는 제 자신을 느낍니다. 긴장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통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긴장한 삶에 어떠한 식으로든 통증이 옵니다. 긴장한 줄도 모르고 긴장한 채 강의를 했던 저에게 디스크가 찾아온 것처럼요. 통증은 사인이라고 전문가들이 얘기했습니다. 통증을 고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신호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신호입니다. 저는 디스크의 신호로 제 강의 전반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디스크를 앓기 전과 후의 제 강의를 보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훨씬 편해졌죠. 많이 놓은 채 강의를 하니 강의가 더 재미있고 좋아졌습니다. 힘든 결혼은 이혼이라는 통증을 낳습니다. 결혼이 힘든 이유는 상대방이 나빠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결혼이 힘든 이유는 내가 보고 싶지 않은 내 모습을 상대방을 통해서 자꾸 보기 때문입니다. 결혼이라는 제도가 없었으면 나의 모난 부분을 직면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보면 내가 보고 싶지 않고 만나고 싶지 않고 인지하지 못했던 내 모습이 보입니다. 배우자나 자녀라는 거울을 통해서 내 모습을 비춰보게 되는 거죠. 관계에서 내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완벽하지 않은 내 모습이 통증처럼 다가옵니다. 그런데 자꾸 남 탓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 만나기 전에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 내가 군대 가기 전까지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 내가 이 직장에 다니기 전까지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 라며 문제의 원인을 바깥에서 찾습니다. 무언가와 관계를 맺으면서 내가 굉장히 안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관계를 단절해 버리기도 합니다. 자꾸 그렇게 핑계를 댑니다. 통증의 원인은 먼저 자기에게서 찾아야 하는데 밖에서 찾습니다. 그리고 기분 좋을 때만 모든 걸 좋게 해석합니다. 사람이 인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컨디션이라고 합니다. 배고플 때 상대방이 뭘 부탁하면 괜히 짜증부터 납니다. 점심 식사 후 맛있는 거 배부르게 먹고 와서는 아까 부탁한 거 제가 할게요 합니다. 본인이 굉장히 관대한 사람인 척합니다. 기분에 따라 말과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은 관계를 오래 그리고 좋게 맺기 어렵습니다. 내가 기분이 좋으면 일시적으로 통증도 괜찮아진 듯 보입니다.
하지만 통증을 외면하고 임시로만 해결하면 금세 통증은 몇십 배로 불어나게 될 것입니다. 어차피 이 통증은 만나고 지나가야 합니다. 통증은 신호라고 했습니다.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혹시 요즘 통증이 있다면 이것을 피하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무시하지 마십시오. 지나치면 통증은 반드시 배가 됩니다. 통증이 우리에게 어떤 사인을 주는지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를 내주고 10개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고 통증을 무시하고 진통제 먹으며 버티기만 한다면, 그렇게 통증을 겪어낸다면 완전 손해입니다. 당신은 어디에서 긴장하시나요? 얼마 동안 긴장을 해왔나요? 그 긴장이 당신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앞으로는 어떻게 살길 원하나요? 사람이 긴장을 하면 바로 앞에 있는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강연에 찾아오는 분들도 초행길이면 건물까지는 잘 도착했어도 위층 강연장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찾지 못해서 헤맵니다. 긴장하지 않으면 서너 대씩 있어서 단번에 찾을 엘리베이터인데 말입니다. 긴장 없이 편안한 상태를 사진 찍는 것으로 비유하면 카메라 조리개가 열리는 것과 같습니다. 빛이 열리니 어두운 것을 더 잘 보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어둡고 아픈 통증 속에 있다면 삶을 돌아볼 좋은 신호로 받아들여 보십시오. 조금씩 나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 의사 선생님이 그랬습니다. 치료할 수 있습니다. 관역만 바라볼 때 생기는 문제. 인간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끝에 도달했을 때 그 누구도 나의 억울함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삶의 마지막에 가서 어떤 핑계를 대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살았네. 내가 이러한 집안에서 태어나 이렇게 살았네. 죽음 앞에서 이러한 독백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철저하게 홀로 자신을 마주할 뿐입니다. 그때 후회하지 않거나 조금 덜 후회하도록 지금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일어난 일보다는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고민하고 근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민하고 생각이 많은 사람일수록 먼 미래까지 준비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마치 관역을 쏠 때 관역 하나만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관역 밖으로 삶이 벗어나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고는 또 화살을 쏴서 그 관역 안에 넣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삶이란 그저 계속 화살을 쏘는 일과 비슷합니다. 그 화살들이 좁은 관역 안으로 다 들어가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삶은 하나의 거대한 여백이자 공간이고 그것이 의미인데 우리는 오직 하나의 점만 바라보며 사는 거죠. 내 삶은 이렇게 되어야만 해. 그 점만 보고 나머지 전체의 가능성은 보지 않습니다. 관역 밖으로 나갔다고 삶이 망한 걸까요? 나머지 가능성은 정말 염두에 둘 필요가 없을까요? 인생은 한정되어 있지만 가능성은 방대합니다. 관역에서 벗어났다고 이번 생은 다 망한 것처럼 굴지 마십시오. 자식들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남들 하는 만큼 해. 이런 바보 같은 언어 폭력이 어디 있나요? 남의 점을 맞추고 살고 그 점 밖의 가능성은 봐주지 않습니다. 아이에게는 각기 고유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휴학할 수도 있고 학업을 포기할 수도 있고 그간 해온 것과는 전혀 다른 기술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이토록 많은 아이들이 있다는 것은 곧 이토록 다양한 세계가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의 세계에 가둬두고 똑같이 살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아이 고유의 세계를 살게 해주십시오. 가정이, 사회가 몰아세운 아이는 어느 순간 스스로를 몰아세우게 됩니다. 그것이 더 심각한 상황이지요. 나는 왜 이걸 못하지? 나는 가치가 없어. 아무리 애를 써서 10점을 맞추려고 해도 실력이 모자라서인지 바람이 불어서인지 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 아예 놔버립니다. 나머지 어마어마한 공간의 가능성은 보지 못하고 삶을 놓아버린다고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한 가지 가능성에 매몰되어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머지 가능성은 보지 못한 채 갇혀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를 몰아세우고 내 아이를 몰아세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당신에게는 당신만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고유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당신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자유로우시기를 바랍니다. 산소 마스크는 나 먼저. 한동안 저는 봄이 오는 게 두려웠습니다. 몇 년 전에 강연을 마치고 핸드폰을 확인했는데 부재중 전화가 30통이 넘게 와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들어맞았습니다. 딸아이가 응급실에 있다는 연락이었습니다. 딸에게는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데 꽃가루가 유난히 심한 그날 밖에 오래 있었고 결국 알레르기 반응으로 코와 호흡기 쪽이 막혀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행히 응급실에서 제때 치료를 받았고 지금은 성장하면서 많이 좋아졌지만 이 사건은 제게 꽤 오랫동안 트라우마로 남았습니다. 만물이 소생하고 고씨가 눈송이처럼 눈앞에 떠다니는 아름다운 봄이 저에게는 소리 없이 다가오는 재난 같았습니다. 부재중 통화만 봐도 한동안 심장이 덜컹했고 딸이 외출하는 날이면 온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알레르기 약을 잘 챙겨 먹고 마스크를 꼼꼼히 쓰고 손발을 깨끗하게 씻으며 대비하면 되는 일인데 말이죠. 제가 과하게 걱정을 하고 경고를 주니 딸아이도 봄이 오면 위축되고 불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알레르기를 잘 이겨낼 수 있음을 가르쳐야 했는데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 같아 시간이 지나니 후회로 남습니다. 비행기를 타면 이륙전 승무원의 안전수칙 안내가 시작됩니다. 비상구는 어느 쪽에 있는지, 구명조끼는 어떻게 착용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죠.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산소 마스크가 머리 위에서 떨어지는데 이때 산소 마스크를 쓰는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보통 어린이, 노약자 먼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반대입니다. 보호자가 먼저 산소 마스크를 코와 입에 밀착시킨 후에 머리에 맞게 고정시킨 다음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일을 도와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아이보다 이성적인 판단이 가능한 어른이 정신을 잃었을 경우 아이가 혼자 남게 되면 위급 상황에 대처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죠. 위급한 상황에서 조금 더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어른의 역할임을 상기시켜주는 대목입니다. 부모가 되면 아이에게 먼저 산소 마스크를 씌워주기 위해 마음이 자주 급해집니다. 하지만 비행기에서 닥치는 위급 상황처럼 내가 먼저 숨 쉴 수 있어야 아이에게도 숨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비유가 아니라 말 그대로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부모가 아이보다 더 조급해하고 모든 위험 요소와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의 일상적인 결정부터 학교 성적, 심지어 친구 관계까지요. 아이가 실패하거나 위기에 빠질까 염려하며 아이의 활동을 지나치게 감시하거나 제한하려고 합니다. 이건 절대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에요.
아이에게 먼저 산소 마스크를 씌우려는 행위가 오히려 아이의 자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맙니다. 아이의 든든한 보호자가 되고 싶다면 최소한 나에게 먼저 산소 마스크를 씌우십시오. 나의 일상에 집중하고 내 건강에 충실하고 시간을 내어 나를 잘 돌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내가 일상에서 잘 숨쉬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래서 현명하고 옳은 선택을 할 수 있을 때, 아이 역시 스스로 책임감을 기르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위해 더 이기적인 보호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존중과 배려가 갖는 힘. 녹화 강연을 위해서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PD님이 저에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강의 잘하세요. 파이팅. 같은 응원일까요? 아니요. 딱 한마디 부탁의 말입니다. T존에서 말해주세요. 무대 바닥을 보면 흰색 테이프로 작게 T자 모양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말을 해야 조명이 제 앞에 딱 알맞게 떨어지고 화면에 가장 잘 나오기 때문입니다. 청중들에게 조금 더 다가가려고 앞으로 가면 조명이 너무 강하게 비쳐서 얼굴이 화면에 하얗게 나오고, 조금 더 넓게 관객을 보려고 뒤로 가면 어두워서 화면에 제가 잘 잡히지 않는다고 해요. 강의를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T존에서 멀어질 때가 많아서 PD님이 매번 무대에 오르기 전에 신신당부를 합니다. 결국 적절한 거리가 보기 좋다는 것. 인간관계의 핵심 아닐까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기 가장 어려운 관계가 바로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소리가 자식에게는 잔소리와 간섭으로 느껴지고요. 자식은 그러한 부모님이 답답하고 이해가 되지 않아 모진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갈등이 일어나는지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아도 금세 여러 장면들이 떠오릅니다. 치고받고 싸워도 결국에는 가족이니까 참고 지내는 경우가 수두룩하죠. 그럼 이런 충돌과 삐걱거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더 서로를 아껴주고 사랑해줘야 할까요? 저는 조금 극단적일 수 있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로 사랑하려고 하지 말자. 자식을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부모님을 사랑하려고 하지 말자고요. 대신 존중과 예의를 갖추자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관계를 회복하고 좋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랑보다는 예의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영화 킹스맨의 명대사죠. 매너가 원만한 관계를 만듭니다. 당연한 건데 가족 사이에서는 자꾸 잊게 되는 사실이에요. 밖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는 대화에서 실수한 건 없는지, 내 행동이 불편하지 않았을지 조심스러워합니다. 저 역시 타인의 표정, 말투, 사소한 것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느라 스스로를 아주 피곤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가까운 사이일수록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도 지키지 않게 될 때가 많습니다. 아이의 말을 다 듣지도 않고 끊어버리고 부모님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경청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물리적인, 정신적인 경계를 함부로 침범하기도 합니다. 특히 부모의 입장일 때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지요. 아이의 물건, 아이의 취향을 인정하지 않거나 아이의 가치관, 아이의 성격을 마음대로 고치려고 합니다.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화를 내고 다그칩니다. 또한 진심 어린 감사와 사과의 표현을 잘 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사랑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할 때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아이 옆에 붙어 있고 부모님에게 값비싼 선물을 드리는 것만이 사랑이 아닙니다. 서로의 입장에 서서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는 것, 상대방이 싫어하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것. 가족 역시 타인임을 기억하고 배려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 가족 간의 예의를 지킬 때 오히려 견고한 관계가 만들어지고 자연스레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고 연습합시다. 사랑을 주려고 하지 말자. 먼저 예의를 갖추자. 이 책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봄날 아침 창가에서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나누는 대화처럼 저자 김창옥의 글은 참 부드럽고 따사로웠습니다. 강단에서 보여주던 그의 화려한 말솜씨 대신 책에서는요, 오랜 친구처럼 익숙해서 좋은 말투로 내내 우리를 다독다독 해주는 듯 했어요. 혼자 보는 일기장에도 거짓말을 적을 때가 있다라는 구절에서는 아주 뜨끔했다니까요. 아, 맞다. 그랬지. 나조차도 나의 구질구질한 모습을 대면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일기장에서조차 아닌 것처럼 폼을 잡았더라고요. 저자는 말합니다. 진정한 치유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누군가가 아니라 우리의 솔직한 이야기를 그대로 들어줄 수 있는 누군가를 만났을 때 시작된다고요. 그 누군가는 내가 키우는 식물이어도 좋고 반려동물도 괜찮다고. 단 가장 원초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솔직한 말을 입 밖으로 꺼내야만 한다고. 이거 중요합니다.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 책의 또 다른 빛나는 지점은 적절한 거리에 대한 성찰이었어요. 특히 부모, 자식 관계에서 그는 의외의 제안을 했죠. 서로 사랑하려고 하지 말자. 존중과 예의를 갖추자라고요. 언뜻 모순돼 보이는 이 조언은 실은 진정한 사랑의 본질을 꿰뚫고 있는 것 같았어요. 너무 가깝다는 이유로 서로를 함부로 대할 때 우리는 오히려 사랑에서 멀어지게 되니까요. 너무 중요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가족끼리 사랑하려고 하지 말자. 존중과 예의를 지키자. 20년이 넘는 강연 경험을 통해서 저자가 전하는 80가지 이야기들은 마치 오래된 정원의 나무들처럼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삶을 좀 더 가볍게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되었어요. 과도한 경쟁과 규범으로 굳어버린 어깨에서 불필요한 힘을 빼고 내 감정으로부터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는 법을 배웁니다. 강단 위에 있는 저자 김창옥이 약간 폭포수 같은 열정으로 그 청중을 압도했다면 책 속에서의 그는 참 잔잔한 시냇물 같아요. 가만히 천천히 스며들거든요. 마치 오래전에 꿈에서 그리던 이상적인 그 선생님을 만난 것 같은 느낌이랄까. 초등학교 때요. 저는 이런 선생님을 꿈꿨어요. 내가 그런 선생님이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 그런 선생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저는 안타깝게도 아직 그런 선생님을 만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결국 이 책이 전하는 가장 큰 선물은요. 진실한 나를 마주할 용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일기장에 거짓말 쓰지 않아도 되고 감정을 포장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용기 말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어쩌면 우리가 찾던 진정한 사랑과 행복으로 가는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고요. 잠시만요. 종종 메일 보내주시는 구독자분들께 전하는 답장 짧게나마 전하면서 마무리할게요.
우리가 서로 모르는 시간과 공간에서 살아가지만 나무님들이 보내주시는 마음이 담긴 메일들은 늘 저에게 별빛처럼 빛납니다. 한 분 한 분께 다 답장드리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이지만 언제나 제 가슴에 차곡차곡 쌓여 있다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아침 출근길에 또는 한밤중에 또 누군가의 일상의 틈새에서 저와 마음을 나눠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때로는 웃고 때로는 흔들리면서 이 계절을 살아내고 있어요. 그 여정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저에게는 참 기적 같은 일입니다. 멀리 있지만 가깝게, 또 가까운 듯 있지만 멀리서 늘 고맙고 따뜻한 마음으로 당신의 걸음을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